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돌아온 트럼프 모든 것을 고치겠다. 돌아온 트럼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지금 미 대선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잠시 뒤면 이제 투표가 끝날 거예요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초박빙입니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상보다 쉽게 끝났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낙승이었습니다. 느낌상은 압승인데요. 네. 지금 선거인단 538명 중에 과반 277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77명 선거인단을 확보를 해서 과반을 확보하면서 확실하게 승리를 일찌감치 거머쥐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돌아오긴 왔는데 모든 걸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뭘 고칠 것이냐? 두근두근합니다. 왜? 다음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트럼프의 미 우선주의 돌아오다. 그냥 트럼프가 돌아온 게 아니라요. 트럼프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미국 우선주의가 돌아왔다는 얘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돌아왔다는 얘기. 미국 보호무역이 강화가 되고 추측컨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청구서를 들이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귀환,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오늘 새벽 뉴욕에 이 증시 3대 지수가 있죠. 3대 지수가 일제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다우, S&P, 나스닥까지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미국의 불확실성 해소로만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미국 우선주의에 건 시장의 기대가 좀 반영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보는데 3대 지수만 오른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도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 어떻게 됐느냐 같이 볼까요? 비트코인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6,000달러를 지금 저희 넘본다라고 나왔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76,000달러 넘은 건 처음이에요.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돌아온 트럼프의 세상이 떠들썩한데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앤디 김, 한인 이민 120년 새 역사 썼다. 어제 대선만 있었던 건 아니죠. 상하원 이 선거도 같이 있었습니다. 상하원 선거에서 이번에 상원으로 앤디 김, 그동안 앤디 김 하원 의원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상원에 도전을 했고요. 실제로 당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한국계가 미 상원 딱 100명인데 여기에 들어간 건 처음이다라는 거죠. 120년 새 역사를 썼다는 기쁜 소식도 같이 좀 들어왔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입니다.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윤 대통령 잠시 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끝까지 쭉 보시고 조금만 있으면 오전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다라는 거죠. 네, 조선일보는 오늘 10시에 합니다라는 거 정도만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한겨레는 뭐라고 썼을까요? 한겨레입니다. 김 여사에 달린 오늘 윤 대통령 회견을 하는데 오늘 회견 김 여사에 달렸습니다라는 거예요. 김 여사 관련 이 명태균 씨 관련한 이 의혹 해명까지도 다 좀 어떻게 하는지가 오늘의 관건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러한 이 오늘 있을 회견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음 기사 보시죠. 세계일보입니다. 윤, 진솔한 사과, 해명이 관건이다. 아까 한겨레는 김 여사에 달린 김 여사 이슈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계일보는 전문가들 조언을 좀 들어보면 윤 대통령 오늘 회견 진솔하게 그리고 해명을 잘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죠.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나뭇가지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이걸 상고대라고 하죠. 상고대가 피었네. 여기가 어디야? 한라산입니다. 어제 좀 춥네 싶긴 했는데 한라산에 상고대가 활짝 피었다. 상고대가 대체 뭐야 싶으실 수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기온이 뚝 떨어지면 나뭇가지에 대게 중에 있던 물방울이 붙어서 얼어붙죠. 이걸 상고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 춥다.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좀 많이 추웠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어제만 춥냐? 오늘은 어떠냐? 다음 기사 볼까요?
입동 이름값 오늘 아침 영하 3도입니다. 오늘 입동이에요. 근데 그동안 가을 뭐 처서 뭐 입추 전혀 뭐 가을 이름값 못했네 싶었는데 입동은 이름값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하다. 그러니까 나오실 때 일찍 나오시는 분들 패딩 입으셔도 과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가 돌아왔다.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기사 볼까요? 미국 황금 시대 열겠다. 이다나 트럼프 백악관 컴백입니다. 다시 백악관으로 컴백했습니다. 누가 이다나 트럼프가. 근데 이렇게 승리, 당선 소감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미국의 황금 시대 열겠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So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And every citizen, I will fight for you, for your family, and your future.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for you. And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This is a magnificent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that will allow u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Earlier today, I spoke with President-elect Trump and congratulated him on his victory. I also told him that we will help him and his team with their transition. A fundamental principle of American democracy is that when we lose an election, we accept the results. That principle, as much as any other, distinguishes democracy from monarchy or tyranny. Anyone who seeks the public trust must honor it. 네, 트럼프 당선인의 소감과 함께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새벽 6시가 좀 넘어서 얘기를 했던 이 해리스 후보자의 이 패배 인정 연설까지도 저희가 좀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살짝 눈물을 훔치는 해리스의 모습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번이 132년 만에 징검다리 당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대통령 했다가 연임이 아니고요.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당선이 된 케이스는 132년 만이다라는 건데 강준영 교수님, 트럼프의 당선 예상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쉽게 사실 거의 완승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그 공화당이 원래 민주당보다 전체 득표수가 적어도 이기는 선거인단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47~8%만 해도 이기거든요. 근데 지금 50%가 넘었으니까 저희는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정말 박빙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그랬죠.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선거인단을 312명 정도 확보할 걸로 최종적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538에서 272 과반인데 상당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완승에 가까운 그런 게 아니었나.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상으로는 나중에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거를 봤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다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앞서서 이기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상 완승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끝난 이 미 대선 결과 저희가 지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도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이 미국의 각 주가 좀 쫙 나와 있는데 언뜻 보기에도 시뻘겋죠. 공화당입니다. 네, 온통 빨갛고요. 네, 군데군데 파란색 민주당이 승리한 곳이 있어요. 특히 뭐 이렇게 지금 뭐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등의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 7대 격전지들이 지금 있는데 일부 안 나온 곳도 있긴 합니다. 일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곳도 있긴 한데 격전지들을 보면 상당수 빨간색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를 한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조간, 일면이 다 뭐였느냐. 조간 일면만 좀 같이 모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렇습니다. 네. 4년 뒤 흔들 트럼프 태풍 온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가 돌아왔다. 더 강해진 트럼프 폭풍. 모든 걸 고치겠다. 트럼프의 귀환. 미 우선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거다. 오늘 조간 일면은 모두 손가락질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사진이 지금 압도적인 이런 모습에 이런 사진이 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전국 득표도 압도했다. 공화당 후보로서 20년 만이라는 겁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죠. 아니 이게 그냥 사실 선거인단을 좀 더 많이 갖고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득표까지 과반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기도 한데 근데 심지어 과반을 했어요. 완승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공화당 후보로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20년 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완승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대진 교수님 미국 국민들이 왜 트럼프를 택했느냐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겠죠. 이제 경제 문제하고 이민 문제 이제 이럴 겁니다. 우리가 그 외부에서 바라는 미국이 있고 네. 또 미국인들이 안에 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미국, 자기들이 바라는 미국이 이제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바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이제 리더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곳간을 열어가지고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미국을 전 세계인들은 바라고 있죠. 하지만 그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안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은 지쳤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한 100일마다 그 미국 국가 부채가 1조 달러, 한 1,400조씩만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거냐, 언제까지 뭐 중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루될 거냐, 중국이 우리 공장 다 가져가는 거 왜 계속 두고 볼 거냐. 라고 하는 것 등 그게 이제 핵심적인 이유이고 그리고 그런 이 여론이 팽배하기 정서가 팽배하니까 네. 바로 자기 옆에 와 있는 이민자들 그들이 이제 보조금 타가는 거 네. 이제 못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표심이 다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히든 해리스 뭐 미국의 여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진보라 생각하는 비율이 많이 늘었지만 네. 그게 여전히 한 40% 25% 이하입니다. 그게 소수인 거죠. 그 표가 다 모였어도 전반적인 미국인들의 그 네. 정서 지금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결국 경제랑 이민자 문제 때문 아니겠느냐. 미국이 그동안 세계에 장남 노릇하는 거 미국 국민들은 싫었다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경제랑 이민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여성들, 백인 여성들 관건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다지 뭐 진보로 많이 이렇게 갔다고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얼마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히든 해리스 없었다. 백인 여성 52%가 트럼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52%는 AP 출구 조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봤을 때 백인 여성 52%는 트럼프를 선택했다. 아까 말씀 나왔죠. 히든 해리스는 없었다. 히든 해리스는 없고 샤이 트럼프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라틴계 남성 54%가 트럼프를 지지를 했어요. 해리스 흑인 남성 득표율 떨어지고요. 근데 이 상황이 아까 말씀처럼 경제, 이민이 문제인데 강 교수님 보면 이민 문제가 좀 관통을 한 것 중에 하나다라 말씀하셨는데 또 라틴계 남성의 54%는 트럼프를 또 지지했거든요. 해리스는 흑인인데 흑인 남성 득표율은 또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성별이 우선인가 할 수 있는데 성별로 따지면 또 백인 여성은 트럼프를 선택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성별, 인종 이런 걸 떠나서 네.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해리스의 정책적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정책적 때는. 미스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사실 이 선거 과정을 쭉 보면 그 해리스 대통령 후보자가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컨벤션 효과라는 걸 가지고 잘 왔는데 네. 그 다음부터 전개된 현상을 보면 트럼프는 안 된다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트럼프를 찍지 마라. 그러면 미국은 재앙에 빠진다. 음. 나를 찍어라. 그럼 뭐 때문에 찍는가에 대한 뭐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트럼프 비판,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건 장빌 못했다 이러고 오면서 지금 말씀드린 성별과 혹은 인종과 이런 네. 거를 막론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볼 때면 그러면
해리스를 찍으면 밝은 미래가 온다고 그러는데 뭘 가지고 올 거냐에 대해서는 끝까지 얘기를 사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네. 흐름을 일부 가져가서 집토끼를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마지막 순간에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또 바이든을 어쨌든 이어서 하는 민주당 네. 후보고 또 부통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유세를 할 때는 우리가 다 잘한 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부통령이었지만 좀 잘못해서 이렇게 바꾸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야 지금 말씀하신 네. 보통 민주당은 그 미국의 이민의 국가고 가난한 사람들, 이민자들이 많이 지지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유권자들을 위한 뭐 맞춤형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제 결과론적 해석이죠. 그런 네. 걸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어필이 안 돼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저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는데 저쪽은 안 돼요. 아유 위험해요. 저 사람 되면 위험합니다. 라는 얘기는 있지만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 날 뽑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그러니 사람들이 왜 당신을 뽑아야 되는지 손이 안 갔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겁니다. 컨벤션 효과를 잘 붐으로 계속 좀 이어서 가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트럼프가 당선된 트럼프의 완승이죠. 완승인 이 상황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트럼프 당선.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를 지금 외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데 뭐지 싶은데 지구촌 대량 난감. 네, 지구촌이 대량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잠시 좀 뒤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도 약간 난감한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만 난감한 게 아니다. 지금 보면 지구촌이 난감하다라는 겁니다. 정대진 교수님. 지구촌은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난감한 걸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는 뭐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를 신경 쓰고 있지만 네. 더 큰 문제는 사실 대서양 관계, 미국과 유럽의 관계입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종료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뭐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공언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러시아 푸틴도 이렇게 만만찮은 거고 지금 또 이렇게 딱 협상의 담벼락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끝나느냐 할 때 만약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중단 뭐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유럽은 오로지 혼자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럼 유럽, 나토, EU가 러시아와 거의 직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오는 것인데 혼자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잘못 관리가 되면 3차 대전 전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최악의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런 상황까지 가지 네, 않도록 네. 잘 관리가 되긴 하겠지만 그러길 기대를 하지만 뭐 그런 걱정거리들을 지금 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땀을 흘리고 있지만 네. 기후 변화 문제 같은 거 이미 트럼프 정가가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했었죠. 그 바이든 다시 또 들어갔거든요. 네. 재탈퇴 선언하고 이제 이러면은 이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이게 지구촌의 일치된 단결 대응 네. 이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몇 개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몇 개가 너무 굵직굵직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지금 절로 드는 그런 대목들인데 사실 어제 대선만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공화 8년 만에 대선 상하원 석권 트리플 크라운 가능성인데요. 사실 이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지금 이 시각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상원, 하원 좀 같이 볼까요? 네. 일단 상원은 100석 중에 민주당 42이고요. 공화당이 52이에요. 아직 뭐 완전 개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미정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이죠. 일단 상원은 과반입니다. 하원은 총 435석 중에서 이미 공화당이 201석을 먹었어요. 네. 민주당 186석. 이게 뭐 과반이라고는 지금 볼 수 없긴 합니다만 상당히 여기도 좀 위태위태하다. 여기도 좀 과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강 교수님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상원, 하원까지 다 장악을 한다 치면 무소불위 아닙니까? 네, 그게 사실은 그 미국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 정책으로 모든 게 쉽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사실 지난 그 트럼프 일기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 제동이 걸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네. 이렇게 상하원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가면 이제 보통 이런 정치학에서는 완전 집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거를 다 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저런 게 통과되겠어 하는 것도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상하원을 다 통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국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긍정을 받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올라와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우선주의 이걸 끌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고립주의 외교를 다시 지금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런 의회의 힘을 얻어서 네. 가게 된다면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대로 지구촌이 대략 난감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는 의회까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복합 일원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책에 따라서 전 세계가 고민하는 이런 현상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훨씬 강해졌다. 돌아왔는데 몸 키워서 지금 다시 돌아온 셈이에요. 그래서 지구촌은 정말 대량 난감한 상황이 더 자주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이 무소불위 정권에 그럼 누가 실세 역할을 하느냐? 궁금하죠. 다음 기사 볼까요? 트럼프 판박이 장남, 트럼프 주니어죠. 슈퍼 천재라고 치켜 세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두 사람 킹메이커로 두 사람이 지금 트럼프 2기의 성공을 이끈 사람들 아니겠느냐. 트럼프 2기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 사진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트럼프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일론 머스크의 모습도 같이 보입니다. 지금 실제로 트럼프가 어제 일론 머스크를 직접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But he's a character, he's a special guy, he's a super genius. We have to protect our geniuses. We don't have that many of them. 네, 슈퍼 천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슈퍼 천재. 우린 천재를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또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그동안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었죠.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100만 달러씩 주겠다라는 추첨을 통해서 주겠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얼마를 기부를 했냐? 한 1,800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 사람 특별한 사이인 거는 알겠는데 트럼프가 고마움의 표시로 이렇게 연설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머스크가 자기 SNS에 어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뭔 사진이냐? 볼까요? 미래는 환상적일 거예요. 우주선을 꽝 쏘아 올리는 사진이랑요. 그리고 두 번째, 네. 그 싱크를 들이자. 그러면서 지금 싱크대를 들고 옮기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백악관이랑 합성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 신문에서도 나왔던 이 사진이죠. 똑같은 사진. 미국의 CEO, CTO. 미래는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트럼프, 머스크 두 사람 사이 긴밀한 거 알겠어요. 알긴 알겠는데 특히 이 사진, 정 교수님. 이걸 보면 그 싱크를 들이자. 어디에? 백악관에 내가 뭐 좀 짐 좀 드릴게. 좀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인 즉슨 나 짐 싸서 백악관 들어갈 거야. 이런 겁니까? 지금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걸까요? 지금 긴밀한 관계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Let the sink in이라고 하는 게 그 싱크를 들이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가라앉도록 도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겼다라는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겼다. 네, 지금 현재 백악관은 우리가 먹었다. 네. 그냥 저긴 지금의 백악관은 그냥 가라앉도록 놔두라는 것도 있고. 오역이네요. 네. 그러면서도 정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싱크를 들이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면은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거죠 본인이. 네네. 이제 살림 차리는 거 이제 그 같이 이중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섞이는 읽는 사람들이 따라서 알아서 해석하도록 이제 해놓은 거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우주 항공사 특히 이제 스페이스 X 사업에 이제 날개를 좀 단 거죠. 이게 스페이스 X 사업에 날개를 단 게 이제 이게 러시아의 이제 우주 항공 기술 산업하고 푸틴하고 이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고리들 이제 이거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날개를 좀 단 겁니다. 이게 러시아하고 협력하는 문제 등등도 그 이면에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좀 새로운 활로도 좀 모색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국가 뭐 규제 개혁위원장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스페이스 X를 할 때 이게 그 팔컨이라고 하는 그 민간 우주 발사체 하는데 발사할 때 민주당 정권 때 그 발사했다가 그런 발사체가 미국 앞바다 태평양 쪽에 떨어지면은 거기에 미치는 환경 영향 평가, 돌고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를 민주당 정권에서 요구를 했죠. 뭐 생태, 자연환경 중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주 경기를 일으켰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그런 규제를 싹 다 없앨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머스크는 어쨌든 올인을 했던 거고 이제 네. 그 배팅이 성공을 한 것이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바다에 있는 돌고래도 지금 대량 난감, 땀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없잖아 듭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침 이 중요한 시간에 미 대선 대통령 누가 됐고 상하원 장악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는 걸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반도 덮칠 트럼프 리스크, 방위비 재협상 각오해야 될 거리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About that. I don't ever say it, but I can tell you what, the happiest people to see that it was Biden instead of Trump with them, South Korea. You know what they did? They cut off the deal that I made where they were paying us.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You're going to mention Taiwan. 네,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린 돈이 없는데 우리 보고 머니머신이라고 그랬었죠, 트럼프가.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한국이 머니머신이라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나 같으면 뭐 한 100억 달러 내라고 했을 거야. 13조입니다. 13조. 네, 여기 좀 볼까요? 네, 한국은 주한미군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100억 달러가 13조인데 우리가 이미 사실 끝났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2026년에 1조 5천억인가요? 1조 5천억 정도를 지금 내기로 됐는데 한 9배쯤 되죠. 9배가 되는 돈을 내야 돼라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강 교수님, 한국은 머니머신이라는데 이 돈 뽑으러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고립주의 외교, 미국 우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왜 우리 돈으로 다른 나라의 그 방위를 지켜주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 주한미군은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있지만 사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있는 거고, 그쵸. 저게 방위비 분담이라기보다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일종의 그 한국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실제로 뭐 일본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본은 한 70% 이상 내는데 우리는 30%대다. 그러니까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다. 근데 내가 보면 한국이 무지하게 잘 사는 데 같다. 네. 특히 호텔 이런 데 가보면 뭐 전부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다 있잖아요. 네. 이런 나라를 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 전략적일 수도 있지만 오도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뭐 28,500명 정도 있는데 42,000명이 있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TV 토론에서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나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조 5천억 원 정도의 4년간 네. 그 주둔 그 분담금 협상을 했고, 네. 가장 핵심은 그게 물가 상승률과 연동돼서 한 거예요. 우리 전체적인 방위 예산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한국한테
재협상 내지는 이런 걸 요구할 때 우리가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8월 말에 아시아에서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됐잖아요. 1인당 GDP가. 그런 것도 각인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맞다. 우리도 더 낼 수 있는데 네. 리저너블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면서 그리고 주한미군이라는 게 네. 한국만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네. 당신들 전략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안 한다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돌파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뽑으러 왔을 때 돈 뽑으면 안 되는 이유, 돈 좀 전에 뽑지 않았니? 라고 설득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우려가 되는 게 꼭 방위비 분담금만이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트럼프, 김정은과 핵보유 전제 군축 제재 완화 직거래할 수도. 지금 트럼프라고 한다면 김정은이랑 직거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두 사람 이미 만난 적이 있죠. 그것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재인이라는 최고 용도 자동직에서는 같이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담에서는 싱가포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된 건설적인 것과 외부적인 노동직이 참가했습니다. 측에서는 일본 중국 국무진영 국가 네. 오늘 영상 보니까 아 맞아 그래 그때 그랬지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무려 최소 3번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만났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에 또 우리 판문점에서도 만났었다는 거죠. 이렇게 3번이나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교수님 지금 보면은 이게 직거래를 진짜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떻습니까? 실제 가능성. 뭐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공언도 해왔고 실제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근데 그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건데 근데 지금 6년 전과 상황이 모든 게 좀 바뀌었죠. 일단 미국은 이때 당시만 해도 트럼프가 뭐 이게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거 원래 자기 때 생긴 건 문제는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데 이렇게 크게 이제 정면 충돌할 만한 이제 전쟁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또 중동 전쟁도 있죠. 이스라엘 네. 팔레스타인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늘 상수로 되어 있는 중국 대륙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될 이제 거대한 그 3대 과제가 있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금은 살짝 좀 비껴나 있는 상황이죠. 7월 달에 공화당 정강 정책 발표된 거에서도 북한 비핵화도 빠졌고 그쵸? 한반도 언급도 다 빠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이게 최우선순위 과제는 아닌 상황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북한과 김정은도 변했죠.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김정은이 과연 다시 나설까? 그리고 이제 북러 밀착 속에서 네. 지금 충분한 경제 지원과 군사기술 지원들을 받고 있는데 북미 대화에 직접 또 바로 먼저 나서야 될 유인들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아주 빠른 기간에 단기간에 직접 거래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기는 조금은 힘든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의 상황이 6년 전과 상황도 바뀌었고 북한의 김정은도 6년 전과는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글쎄 만날까 회의적이다라는 데 좀 약간 방점을 좀 더 무게를 두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트럼프와 김정은은 만날 가능성이 좀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아까 얘기하시면서 우크라이나전을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게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뭐 김정은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분명히 우려하고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냐? 다음 기사를 좀 보시죠. 젤렌스키입니다. 미, 우크라 지지 계속되길. 우리 계속 지지해줘야 되는데 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 트럼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If I'm president, I will have that war settled in one day, 24 hours. How would you settle that war in one day? Because I'll meet with Putin, I'll meet with Zelensky,
They both have weaknesses and they both have strengths. And within 24 hours, that war will be settled. It'll be over. 네. 24시간 안에 내가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이거 전쟁 끝낼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끝내고 뭐 무슨 방법으로는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에 대해서 살짝 그 정 교수님은 이게 뭐 글쎄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것도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가 끝내는 방식과 네. 젤렌스키가 받아들이는 방식 간에 비슷해야 끝내는 거죠. 너 영토 포기하고 우리 네. 지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러면 우크라이나가 다른 데서 지원을 못 받으면 이 정말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보관이 있겠죠. 네. 보관이 있겠지만 유럽이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정말 뚫리고 러시아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또 다른 벨라루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뭐 그다음에는 이제 직접적인 나토 국가들이 그 소위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끝낸다고 한 방식이 과연 젤렌스키나 푸틴에게 어필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자기 방식대로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젤렌스키한테 무기 안 줄 테니까 푸틴 너 싸우든지 그게 사실 말든지. 우려되는 부분이죠. 예, 마음대로 해. 그런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전쟁은 이제 더 이상 가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영토도 뭐 전선이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북한군 파병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면서 너무 꼬이니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물밑 작업을 하든지 뭘 해서 빨리 이 전쟁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고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네. 그 자신의 뭐 업적을 위해서 24시간 안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모아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미국의 어떤 위상을 찾고 이런 데도 좋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24시간 안에 뭐 이런 거를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다면 끝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쉽게 그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요거 하나만요. 요 사실 보면은 트럼프랑 푸틴도 상당히 뭐 친하다라는 얘기가 저희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친한데 우크라이나전을 지원을 할까 끝낸다는 게 단순히 지원만 끊는 게 아니라 러시아한테 약간 결과론적으로 이득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니야라는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끝내는 방법은 러시아가 지금 정리한 영토에 대한 기득권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럼 우크라이나는 그걸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안 받아들일 겁니다.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EU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쉽지가 않네요. 아마 오늘 이런 얘기들이 한참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잠시 뒤입니다. 잠시 뒤 뭐가 있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윤 대통령 기자들과 마주 앉는다. 잠시 뒤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타운홀 형태로 끝장 토론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오늘 사실 뭐 무슨 얘기할 거냐? 오늘 얘기할 거가 뭐 김 여사 관련,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뭐 소상히 얘기해야 된다. 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어느 정도 얘기할 거냐? 이런 얘기가 며칠 동안 계속 나왔었죠. 계속 나왔는데 잠시 뒤에는 이제 이렇게 앉아서 진짜 얘기할 거예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앉아서 할 겁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저희가 타운홀 미팅 뭐 이거 뭐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게 김기행 대변인님 저희가 형식을 보는 이유가 내용과 형식이 있는데 형식을 보면 내용이 어떨지 살짝 좀 의도가 보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타운홀 형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올해 2차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5층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에게 담화를 한 다음에 1층으로 내려와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집무실에서 하다 보면
넓은 책상에 약간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말이 조금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형식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준비하는 게 이른바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 형식의 시간을 좀 많이 과감하게 줄이고요. 네. 기자들한테 제한 없이 횟수에 제한 없이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특히나 보면 예전에는 뭐 경제, 외교, 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섹터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3-4개 질문 받다가 좀 불리하면 다음으로 바꾸겠다. 다음 뭐 경제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런 어떤 그 섹션이 없고 터놓고 다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 질문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피하지 않고 진솔하게 다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소통이 가능하고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좀 더 자세히 격이 없이 그리고 쉽게 질문하고 나도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만들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무제한으로 지금 다 질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이 뭐 섹션이나 이런 주제에 어떤 국한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받게 되면 기자들 입장에선 꼬리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꼬리 질문을 통해서 실제로 궁금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윤 대통령과 출입 기자들이 지금 앉아서 하는 타운홀 미팅인데 여기에 나도 좀 불러주세요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들어보시죠. 오히려 저는 예. 진짜로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이것을 해명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자들만 부르지 말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불러서 질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아니 기자들만 말고 우리도 좀 불러서 우리 좀 질문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물론 김용민 의원이 지금 초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아니지만 내가 김용민 의원이라면이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가서 질문하시면 하나 뭘 질문하실 것 같으세요? 가장 핵심이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김건희 여사가 사인 간의 어떤 공천이라든지 국정에 대해서 개입한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의혹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을 어떤 방식으로 규명해 내실 건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한 거고요. 아마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왜 그 자리에 안 불렀냐 하는 건 그만큼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 언론인들께서 잘 물어주실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이 이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좀 풍성하게 좀 많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결국 김 여사에 관련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사인인 김 여사가 실제로 국정에 관여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용민 의원이라면이라고 그 질문을 말씀하신 건데 김기영 대변인님. 네. 윤 대통령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잠시 뒤에. 우선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떤 논란에 대해서 일단 법적인 부분보다는 네.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여러 소나기가 오면 잠시 몸을 피해야 된다는 그런 속담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관련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말이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에 따른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외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감찰관 관련해 가지고 네.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계속 원칙적인 내용이지만 강력하게 추천해 달라.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사과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여기 대해서 좀 조근조근 좀 설명을 하고 뭐 활동도 좀 자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 특별감찰관도 그럼 추천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내가 윤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오늘 잠시 뒤에 있을 윤 대통령의 이 담화에 대해서 신지호 부총장은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모두 발언도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하고. 네. 그리고 그 질의응답도 무제한으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내일 대통령께서 꺼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 워딩이 뭘까? 금기어 3개를 뽑아봤거든요. 뭐냐면 이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요. 인위적인 뭐 인사 개편, 인위적인 개각은 안 한다. 뭐 박절하지 못해서 뭐 그랬다. 이런 식의 해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지호 부총장이 얘기를 합니다. 가급적 좀 짧게 하고요. 질의응답 너무 무제한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3대 금기어를 하나 좀 뽑아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법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인위적인 개각 안 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나름 본인이 생각하는 3대 금기어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신지호 부총장이 얘기한 3대 금기어 동의하십니까? 저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일정 부분. 네. 그러니까 내용은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 어떤 발언이란 게 사실 좀 대통령실의 압박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다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네. 뭔가 이거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락 속에서 그 워딩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워딩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으니까 의도는 알겠지만 비춰졌을 때 저는 대통령의 시간인 만큼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불법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서적인 부분이 큽니다. 논리나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의 영역으로 이걸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박절하지 못하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네. 대통령의 배우자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일반 남편으로서 배우자를 옹호하는 그런 태도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워딩은 쓰면 안 된다고 보고 네. 마지막으로 인적쇄신 관련해서도 저는 딱 원하는 크기와 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대통령이 또 시차를 두고서 2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순에 저는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여당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평가가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자칫 가둬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뭐 나도 동의합니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금 신지호 부총장이 3대 금기어를 얘기를 했죠. 그러면 김진욱 대변인님, 3대 금기어가 아니라 3대 추천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한테 잠시 뒤에 나라는 이 3가지 3대 추천어, 요걸 좀 추천합니다. 요 말씀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검 받겠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좀 했으면 특검.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부터 바뀌겠습니다라는 측면에서 용산의 인사 쇄신 그리고 내각 개편 이런 부분들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번에 보니까 강기훈 행정관이라는 이름이 자꾸 크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음주운전으로 지금 정직 2개월 받고 어제부터 다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직업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이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분이 대통령실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공감 얻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야당과 대화하겠습니다.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그것이 국정 기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전 이런 3가지 키워드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네. 뭐 아무리 뭐 좋게 얘기해서 시차를 두고 인적 쇄신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가 안 맞다. 국민들은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실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3대 추천어로 특검 받겠습니다라는 얘기, 그리고 저부터 좀 달라지기 위해서 인적 쇄신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 야당과 소통해서 국정기조 바꾸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또 하셨어요. 네. 사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뭐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질문을 다 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 대략 뭐 한 1시간여 뒤면은 아마도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알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오늘 윤 대통령 담화를 앞두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 윤 담화 전날 중진들 모은 한동훈, 추경호는 불참입니다. 국민의힘 중진들이 다 이게 모였어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직접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뭐 쇄신이라든지 개혁안을 만들어서 또 시행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담화문과 기자회견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 그 기대는 그 수준을 또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래서 우려와 기대를 함께 가지게 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확실히 중진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발언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려와 함께 기대도 뭐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명확하게 뭐 속 시원하게 딱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만 일단 모인 것만은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김기영 대변인님, 일단 모인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는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가서 이게 대통령이 그렇다면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내가 한동훈 대표보다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뭐랄까 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들어준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동훈 대표는 이런 어떤 당내 어떤 중지 의견을 모으는 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한번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실제로 당대표 입장에서는 중진들의 의견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왔던 부분과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게 기사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했던 얘기와 중진 모임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크게 결이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수용해야 된다. 한쪽으로 또 다른 요청을 완곡하게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네. 과정에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데 네. 그거는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참한 게 뭐 큰 의미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지만 일단 뭐 모였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나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다들 뜻이 그래요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당의 중심은 당 대표입니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메시지를 용산에 좀 보낸 그런 측면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의미 부여할 필요 없는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기자들은 궁금했거든요. 왜 안 왔을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보현안 왜 참석 안 하시나요? 나는 다른 지금 뭐 일이 있어 보고 하는 게 다른 자꾸 해석을 하지만 나는 내 일정이 있고 대표님이 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데이니까. 당 안팎에서 그래도 좀 대표님이랑 한 대표님 사이에 조금 불편한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불편한 기류가 있을 게 전혀 없어. 왜 있지? 여러분이 자꾸 그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 불편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는 전체 또 상의 드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드리고 상의 드리고 할 거고. 네, 추경호 원내 불편할 이유 하나도 없어. 자꾸 불편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전에 사실 외교안보 관련해서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참을 했고요. 이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는 자리였는데 불참을 했고, 오후에 있었던 이 중진들 회의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두 회의 다 불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 개인 일정으로 좀 불참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개인 일정이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계속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사이는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추경호 대표가 3선이시긴 하지만 네. 뭐 원내대표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3선 의원들 모임 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의할 일이 있으면 상의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상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동훈 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아니 기자회견이 아니라 이제 뭐 그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3대 원칙을 좀 밝히셨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또 추경호 대표가 대통령실에 갑니다. 만찬을 하러. 근데 이 과정이 대표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갔다 오고 난 직후에 대통령께서 월말쯤에 하기로 되어 있던 기자회견이 갑자기 7일로 확정이 돼서 밤 10시쯤에 그 늦은 시간에 기자들에게 공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지가 나가고 있는 시점에도 한동훈 대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상의가 안 되고 있다 하는 모습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지고 여전히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굉장히 안 좋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우리 사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만 하셔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보여지겠습니까? 네. 글쎄 사이 좋다는 사이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게 또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가 요 얘기를 한 이유가 오늘 잠시 뒤에 있을 이 기자회견 윤 대통령 담화를 앞두고 모인 중진들 모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왔던 거죠. 어쨌거나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뭐 건의 요청이든지 한동훈 대표의 요청이었든지 일단 윤 대통령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어요. 다시 좀 본론으로 좀 돌아와야 됩니다. 좀 기자회견 얘기하는 중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진짜 관건은 오늘 회견에서 다음 기사 보실까요? 임기 반환점 선 윤 특단 카드 꺼낼까? 네. 특단의 카드가 있겠느냐? 뭐가 특단의 카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게 한국일보의 오늘 제목입니다. 김기용 대변인님. 오늘 특단 카드 있습니까? 저는 톤 앤 매너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애티튜드, 태도적인 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이제까지 2년 반 동안의 국정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네. 그렇다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뭐가 부족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겸허한 자세로 얘기를 한다고 보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좀 줄이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질의응답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소상하게 솔직하게 그거를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 그런 어떤 태도가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어떤 단어나 하나를 가지고 규정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저는 대외 활동 관련해서 적극 자제라는 어떤 측면이 나올 것 같고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감찰관 적극 추천해달라, 내가 임명하겠다. 그런 부분을 재차 강조할 것 같습니다. 네. 특단의 카드라는 게 사실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단어를 얘기한다던가 어떤 문장을 얘기해야만 특단인 것이냐. 진솔함, 솔직함, 진정성이 특단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특단이라고 느끼려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센데? 라는 게 나와야 특단의 카드구나 라고 듣는 사람이 느낄 거죠.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볼까요? 마지막 기회, 조선일보입니다. 마지막 기회, 국민이 세다고 느낄 쇄신책 내놔야. 앞에서 특단의 카드라 그랬고 여기서는 국민이 센데? 라고 느낄 만한 쇄신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세다라고 느끼고 특단이라고 느끼려면 김진욱 대변인님, 이럴 경우는 보통 예상하는 것보다 더 그 높은 그 다음 단계가 나와야 세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지금 방금 전에 김기용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 그다음에 뭐 특별감찰관을 받는 것,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더 이상 뭐 새롭지도 않고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받을 걸 받았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밖에 없다고 하는 국민의 눈높이 시각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구체적인 방식은 국회에서 정해달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이게 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적 개편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지난 4월 총선에서도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그런 부분들 믿지 않고 오늘 뭐 저희 끝장 그 회견인이 그러는데 오늘 회견은 5분 안에 끝내도 특검 받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검법 보내주시면 제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시고 5분 안에 끝내도 저는 오늘 하실 말씀은 다 했다. 국민들은 아마 높게 평가할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기웅 대변인님. 네. 지금 말씀은 5분만 얘기해도 된다. 요거 하나만 들어가면 된다. 김여사 특검법 국회에서 정해주시면 받겠습니다. 그 얘기 하나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나올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특검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내용이 14가지 의혹 아닙니까? 근데 이 특검의 문제점이 뭐냐면 민주당이 원하는 검사가 임명된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용에 봤을 때 별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제점을 문제점을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수순으로 특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기는 되게 힘들다고 봅니다. 김 여사 특검을 받겠다는 취지였던 그런 뉘앙스나 이런 취지까지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주셨네요.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묘한 시점입니다. 묘한 시점.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선고 앞둔 때에 김동연, 김경수 독일 회동입니다. 두 사람이 독일에서 만났어요. 근데 시점이 묘하다. 왜? 이재명 대표 선거가 지금 코앞인데 요 시점에 굳이 독일까지 가서 만났다고? 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일을 해서 우리 원래 막역합니다.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자연스러운 만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자연스럽습니까? 뭐 자연스럽다고 봐야죠. 지금 그 김경수 지사가 지난 6월부터 독일의 에버트 재단에서 그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김동연 지사가 유럽 출장길에 마지막 일정이 뭐였냐면 독일의 에버트 재단에서 정책 간담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가가지고 간담회를 참석하는 과정 속에서 두 분이 뭐 같이 에버트 재단에서 뭐 행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났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묘하게도 정치적인 그 시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정치적 해석을 낳게 되는데 뭐 저는 뭐 크게 이런 정치적 해석을 해야 할 정도의 네. 의미 있는 만남 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글쎄 이게 의미 있는 만남일 거면 자연스럽게 그럼 독일 가서 그 재단에서 하는데 그럼 안 만나요? 안 만나는 게 이상한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지금 중앙일보 기사를 저희가 잠깐 봤었죠. 경향도 오늘 기사를 썼습니다. 경향신문 같이 보시죠. 이재명 견제? 시점 묘한 김동연, 김경수 회동입니다. 아까 중앙일보는 1심 선고를 앞둔 때였었어요. 경향은 좀 더 직접적이죠. 이재명 견제, 네, 이재명 견제 시점 묘한 김동연, 김경수 회동. 김기웅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메시지라는 것이 정치인의 메시지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분이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이분이 진짜 대권 주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의 큰 어떤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계속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그런 어떤 반복적인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보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자산이 쌓이면서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부산이 이른바 지금 보수당의 어떤 텃밭에서 해볼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 부울경이 가지는 어떤 그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은 진공을 허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2개 맞는다면 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틈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공간을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을까 했을 때 김경수 지사와 지금의 이재명과의 어떤 거리를 두고 있던 김동연 지사 또 다른 한 축인 김부겸 전 총리까지 3명이 모인다면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친명계에서 굉장히 애써 해석을 안 하는 것 같다는 거, 네. 의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명 쪽에서 애써 이거를 좀 별거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의식을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나름 견제의 행보일 거다. 왜 정치인이 이 제스처 하나, 말 하나, 일정 하나하나를 그냥 잡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자연스러운 만남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 만났어요.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지금 뭐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소개가 된 부분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뭐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아요. 뭐 안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있는 이런 모든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한국 정치 상황이 두루두루 그냥 뭐 어떤 논의에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두 사람의 이 만남을 저희가 사실 주목하는 이유가 독보적인 대선 주자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대선 주자라고 불릴 법한 사람들이 따로 모였어? 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대변인님. 글쎄요, 뭐 그런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르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설령 1심 선고에서 어떤 뭐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런 확고한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김경수 지사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말쯤 다음 달쯤 이제 귀국한다고 하니까 네. 귀국한 이후에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정치적인 스케줄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지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 오늘 이 시점에 두 분이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이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어떤 변화의 동력으로 만들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의 동력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좀 지켜보자. 연말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김경수 지사도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김기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 쪽에서 네. 이거에 대해서 되게 평가절하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력한 다양한 대권 주자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어떤 평가보다는 우리는 흔들림 없어, 이재명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라일체란 편인데 저는 이재명의 명자를 붙여서 명화일체라고 할 정도로 어떤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그렇죠? 자신 있다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판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에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왜 자꾸 두 사람이 많은, 대선 주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파이는 키워서 더 크게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 드는 생각이,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두 사람의 만남, 김동연, 김경수 두 사람이 만난 거에 내가 저기 같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김부겸 전 총리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요, 뭐 저희 김부겸 전 총리께서도 네. 지금 뭐 신삼김으로 이제 거명이 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기 같이, 근데 저는 그런 만남이 아마 다음 달 이후로 뭐 신년 들어가면 연초에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이번에 이제 김동연 지사가 출장길에 뭐 또 그 잠시 네. 독일을 방문하는 계기에서 두 분이 잠깐 만났습니다만 그런 것이 거기에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로 정치적 씨앗을 만들고 왔을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거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굴러가면서 뭐 새로운 어떤 싹들이 자라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씨앗 싹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신삼기,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세 사람이 연말 연초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도 주목해 볼 부분이네요.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도 좀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통화를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른 시일 내에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윤 대통령 사실 이미 어제 당선 축하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만 전화하고 곧 만나기로 했다. 한미 동맹을 계속 이어가야겠죠.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